역사는 승자에 의해 은폐 또는 과장과 왜곡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면 역사 속으로 묻힌 진실도 영롱한 밤하늘 별처럼 자태를 드러내기 마련이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언제 벌어졌나, 왜 벌어졌나, 어떻게 벌어졌나, 어디서 벌어졌나, 누가 연루돼 있나를 적용하면 별자리를 파악할 수 있듯이 역사적 진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로상 유아살의 거짓말도 그렇게 해서 알아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사건들도 육하원칙을 적용하면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가 감람산에서 말세론을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서 빙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감람산 말세론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정보인가요? 내가 찾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말세론 자였습니다. 늘 말세를 선포하고 다녔으니까요. 곧 말세가 온다. 그리고 거기에 신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세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더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말세론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12제자가 있었고 복음서의 중간쯤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70명이 넘어갑니다. 70명의 제자로 전도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방금 전 빙이 말한 70명의 제자들은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에 부활해동하면서 막무가내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서기 70년 유대 멸망을 자초한 반문명적 세력이었습니다. 서기 30년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으킨 전초전 제호와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시기는 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후였습니다.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내복음서 작가들과 뜻을 같이 했던 종파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제자는 내복음서 12제자 캐릭터를 공유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문명의 선각자 예수는 제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이 보낸 자들이 예수 제자 행세를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제자도 예수와 관련이 없는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왜곡의 역사의 저자 바트 어만 말마따나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으며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감람산에서 종말론을 말한 거짓 예언자들은 티베리우스가 죽고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가 근위대장에게 살해당한 서기 41년 1월 이전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파악하려면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른 서기 14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살아생전에는 유대왕 비슷한 말도 꺼내지 못하던 유대여자 베레니케와 아그리빠가 서기 14년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르니까 기분이 한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서기 17년 파르티아 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아르메니아 왕 계승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게르마니쿠스를 시리아로 보냈습니다.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보노네스가 아르메니아 왕 칭호를 받고 돌아가서 백성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정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시리아에 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새 왕으로 제노네스를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제노네스는 폰토스 왕 후손이고 로마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 쪽에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잃으면 극동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고 파르티아가 지중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노네스에게 대관식을 해주고 그를 포섭하라고 게르마니쿠스에게 지시했습니다. 티베리우스 뜻대로 아르메니아인들 환호 속에 제노네스 대관식을 무사히 마치고 게르마니쿠스는 시리아로 가서 보노네스를 옥에 넣고 무능한 보노네스와 노닥거리기만 했던 시리아 총독을 직위 박탈했습니다. 공석 중인 시리아 총독으로 나이 많은 피소가 부임하고 외교 협상으로 파르티아 왕과 접경지역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도 맺었습니다. 피소와 게르마니쿠스는 예전부터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소 부인 프랑키나는 황후 리비아 쪽 사람이었습니다. 황후가 싫어하는 아그리파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여인이라 두 사람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게르마니쿠스와 피소가 다른 업무로 외지에 가면서 돌아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피소의 귀가가 늦는 바람에 게르마니쿠스 혼자 음식을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몸에 열이 나서 먹은 것을 모두 토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고열로 시달리기를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창궐하는 괴질과 유사한 증세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괴질로 고생을 하다가 서기 19년 10월 10일 33세에 죽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혈기왕성한 남편이 괴질 따위로 죽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해서 죽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플랑키나가 측근들에게 한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해서 죽었다고 의심받을까 겁난다. 그 말을 듣고 아그리피나는 독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피소를 시켜서 남편을 독살했다면서 황제를 원로원에 고발하는 최악의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피소 재판은 고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소가 소환당하고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시리아에서 귀국한 아그리피나가 민해복고주의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민해 시위 군중을 무서워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피소가 법정에 출두하던 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우리들 손에서 도망칠 수 없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피소는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살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소 사건 이후에도 아그리피나는 민해복고주의자들을 선동하면서 내란을 부추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티베리우스가 서기 23년 로마에서 하룻길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근위대 세계대대 3천 병력을 로마 시가지로 불러들이는 강경책으로 대응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군복을 입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고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가 민해복고주의자들을 선동하면서 말썽을 피우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로원 의원들이 근위대 병력 시가지 주둔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위대 로마 시가지 주둔 이후 아그리피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친구들을 황궁으로 불러들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풀크루스와 프로클라 자매가 황궁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두 번째 부인 풀크라가 이혼당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 중에 클라우디아가 태어났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모친이 임신 중에 이혼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우구스투스 혈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투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클라우디아가 결혼을 하고 풀크루스와 프로클라 자매를 낳았습니다. 자매 또한 황제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오래전부터 풀크루스와 프로클라 자매를 끈끈한 혈연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클라 남편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게르마니쿠스의 참모를 지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외에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유대 여자 베레니케 딸 헤로디아는 아그리피나와 단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과부였던 헤로디아가 유대로 가서 삼촌 안티바와 재혼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헤로디아를 유대로 보내면서 클레오파트라처럼 여왕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아렌티우스의 부인과 또 다른 사람, 도미티아스도 황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황후가 도미티아스로 하여금 풀크루스를 간통으로 고발을 해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간통 상대는 플루니우스였습니다. 조작된 간통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니까 티베리우스가 때마침 귀국한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유대 총독 후임으로 필라투스를 보내면서 프로클라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루키우스 아렌티우스 내외도 히스파니아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황후가 또 다시 무고한 사람을 간통으로 엮어 유배 보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그리피나는 티베리우스가 자기를 외톨이로 만들려고 친구들을 떼어 놓았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티베리우스는 모친의 허물을 뒤집어쓰면서도 아그리피나에게는 자초지종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친과는 말다툼 중에 조작 간통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내는 일을 그만하라는 말을 무심결에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율리아가 죽고 13년이 지났는데도 아그리피나는 아직도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상중인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죽이거나 유배를 보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자 황후가 되레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겠니? 티베리우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나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모자간의 의절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카프리 섬으로 갔습니다. 모친에게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지만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도 국정 운영에 소홀한 구석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황후 리비아는 서기 29년 86세에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에 오지 않고 고인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를 것, 사후에 추중되는 수많은 명예와 황후의 신격화를 위한 선언문이나 행사를 하지 말라는 편지만 보내왔습니다. 세야누스에 대한 티베리우스 신뢰는 치안 유지에 한몫을 했습니다. 민해복고주의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마음 편하게 카프리 섬에서 지낼 수 있었고 2인 1조 집정관 직무를 수행하게 된 티베리우스는 로마에 오지 않고 자신의 파트너로 세야누스를 지명했습니다.
집정관과 근위대장을 겸하게 된 세아누스가 민회복고주의자들과 내통한 아그리피나와 두 아들을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서기 29년 12월 하순, 아그리피나 일가의 반역 모의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아그리피나는 판다타리아 섬에, 장남은 폰티아이 섬에 각각 유배되고 심약한 차남은 팔라티노 황궁지하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유배 중인 장남이 누군가와 다투다가 살해당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아그리피나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보내주고 민회 복고주의자들과 접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티베리우스 지시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서기 32년 10월 18일 죽었습니다. 아그리피나 사건이 종결된 다음 세아누스와 티베리우스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근위대장과 집정관을 겸하게 된 세아누스는 서기 31년 1월 1일 폼페이우스 극장 로비에 있는 역대 집정관 입상 사이에 자신의 흉상도 만들어 세우고 자기 생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파니아 총독 루키우스 아렌티우스를 직권 남용과 부정행위로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총독 부인이 아그리피나의 친구였음을 기억하고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티베리우스에게 전령을 보내 물었습니다. 카프리 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총독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도 모르는 집정관이 임기 중에 고발하면 속주 통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티베리우스는 총독 임기 중 공소 유예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정관을 사임하겠으니 대기 집정관이 업무를 넘겨받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6월 말 티베리우스의 사임으로 세아누스의 집정관 업무는 정지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레굴루스와 또 한 사람이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총독 임기 중 공소 유예 입법은 세아누스가 이스파니아 총독 아렌티우스를 직권 남용과 부정행위로 원로원에 고발한 이후에 통과된 법이라서 세아누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한 다음 부대장 마크로를 새 근위대장으로 지명하고 세아누스를 원로원에 고발했습니다. 아그리피나와 두 아들을 내동해 없이 유배 보낸 행위는 월권이며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월권과 반역을 자행한 세아누스를 고발합니다. 마크로의 속임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세아누스는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반역죄인으로 카피톨리노 언덕 마메르티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다음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그리피나와 세아누스 사건이 종결된 다음 티베리우스는 아르메니아 왕 아르탁시아스가 죽고 후계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텔리우스에게 로마에 와서 교육을 받은 티리다테스를 데리고 가서 대관식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외교에 능한 비텔리우스는 파르티아 왕을 만나러 가면서 현지 사정에 밝은 로마 병사들에게 사복을 입혀 티리다테스를 새 왕으로 추대하게 했습니다. 왕 대관식은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병사는 로마군 기병대장이었던 사마리아인 신라와 유대인 알렉산더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르메니아인 행세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비텔리우스는 훈장을 상신했고 무공훈장과 로마 시민권을 받은 신라는 제대하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집트 나일 강 삼각주에 있는 로마 황실농장 관리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는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훗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근위대장이 되었습니다. 아그리빠도 유대 왕 칭호를 받게 해달라고 클라우디우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제처럼 지낸 사이라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클라우디우스가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아그리빠도 유대 왕 칭호를 주고 유대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넌지시 물었습니다. 유대는 안 돼. 티베리우스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왕정 체제가 가능하지만 유대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왕 칭호를 받지 못해 안달이 났던 아그리빠가 서기 36년 9월 티베리우스 손자 게멜루스를 염두에 두고 칼리굴라에게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대가 빨리 끝나고 자네가 제위에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네. 무엇으로 보나 자네가 후계자야. 칼리굴라는 싱글벙글 거리면서 황제가 되면 유대 왕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해방로의 유티쿠스가 듣고 며칠이 지난 다음 아그리빠 옷을 훔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아그리빠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꾸짖으니까 앙심을 품고 유티쿠스가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아그리빠가 역적모해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졸지에 반역자가 된 아그리빠를 신문하는 자리에서 티베리우스가 유티쿠스에게 물었습니다. 고소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말해보라. 유티쿠스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죽고 자네가 황제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 게멜루스가 방해가 될 것 같으니 내가 해치우겠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색한 별명을 했습니다. 제가 고인이 되신 아드님 카스토르와 형제처럼 지낸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게멜루스를 가르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애원했지만 티베리우스는 아그리빠를 옥에 넣고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티베리우스가 소년체전에서 창 던지기 시범을 보이다가 어깨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근위대장 마크로가 사망 사실을 원로원에 알렸습니다. 집정관 아시아티쿠스가 의사와 함께 달려와서 시신을 거만하고 누적된 피로와 노환이 사망 원인이었다면서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는 향년 79세에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를 비롯하여 칼리굴라, 아에노바르부스, 레피두스, 게멜루스, 세네카, 갈바로 구성된 장례위원이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누어 타고 아피아 국도를 따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칼리굴라는 감옥에 있던 아그리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운구가 로마에 도착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로마 시민권자와 근위대 병사들에게 유증금을 주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무상으로 밀을 나누어 주고 수시로 유증금도 주고 검투사 시합과 같은 볼거리도 제공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빵과 서커스 정책을 전면 중단시켰던 티베리우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증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칼리굴라에게 로마 최고 통수권을 주자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손자 게멜루스가 있는데도 그의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중단시켰던 신전 공사를 재개하고 검투사 시합과 같은 볼거리 제공 등 빵과 서커스 정치를 다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로마 시민은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25세가 되려면 아직도 4개월이나 부족한 젊은이가 생각 없이 한 말을 가지고 박수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는 검투사 시합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황실 재정을 흥청망청 낭비하다가 과로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의 쾌유를 비는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너 나을 것 없이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 얼굴이 새겨진 유피테르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얌리아 그리스인들이 칼리굴라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폭행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얌리아와 가까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유대인 소유 선박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노략질하면서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빌라우스 플라코스 이집트 총독이 가세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서기 40년 3월 중순 필론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과 회당에 세워진 신상 철거를 탄원하려고 대표단을 데리고 칼리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리스 지도자 아피온이 보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칼리굴라를 먼저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시마다 폐하의 신상이 세워지고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하의 신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칼리굴라가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문전박대 당한 필론이 돌아가면서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야훼를 자기 적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자. 이 말을 전해들은 칼리굴라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의 신상을 세우게 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칼리굴라의 명령을 받은 페트로니우스가 지중해 연안의 티루스 공방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질 것 같으니까 선지자를 사칭한 자가 감람산에 나타나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거짓 선지자는 칼리굴라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된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처럼 칼리굴라 신상 건립 사건은 서기 40년 발생했는데 서기 70년 전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는 서기 30년 예수가 감람산에서 말한 것처럼 날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인공지능 빙에게 예수가 말세론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짓 정보를 줘서 AI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